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 인구 절벽에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역시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원재 경제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역마다 지금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희한하게 이게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 과밀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서 출산율이 더 낮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출산율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데 서울이 인구가 다들 서울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서울 이외의 다른 지방이 서울의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댐, 네. 일로 다 쏟아져 다 들어온다. 나와서 네.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그게 지방 소멸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의 원인이 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떠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그렇죠. 그냥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몰려드는군요. 그렇죠. 지방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예. 막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다니고, 네. 중학교는 읍내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시내, 인근 시내에서 다니고, 대학교는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예.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성공한 지방이에요. 아. 아무리 지방의 이 리 단위에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들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집값도 비싸고 이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 된 거죠. 자, 지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위원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2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출산 대책에 쓴 우리 재정 예산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17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썼는데 네.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이렇게 없다. 지적하셨잖아요. 네. 근데 꼭 5년 전에 네. 그 제가 있었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첫 번째 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12년 동안 120조 원의 예산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액수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120조 원 정도 썼다고 했고 지금은 280조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2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0.78로. 네, 막중한 맞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도 네. 그 구조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2006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랬죠. 네. 그때 출산율이 1.5가 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질 수가. 1.5도 충격적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 0.78이 됐잖아요.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의 내용. 뭐냐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육성. 예. 이런 사업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무슨 관계죠? 왜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뭐 사업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뭐 좋은 사업이죠. 그렇지만 저출산 대책 아닌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대통령이 와서 당시 5년 전에도 대통령이 와서 저출산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세요 하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는 자체 예산이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걸 다 모으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처에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에서 다 경쟁적으로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업을 비슷한 거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하는데 자료가 백과사전이 막 한 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효과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군요. 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하고 관련 없는 게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도 많아요. 그렇지만 딱 핵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주목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인데 출생아 수가 최근에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강진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며 지난해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매달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진구는 이 육아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7살이 될 때까지 받는 육아수당은 최대 5,040만 원. 전국 지자체 육아수당 중 최고액수입니다.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진구는 정책 시행 9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한 이후 출생아가 이전에 비해 40.6% 증가했다는 겁니다. 강진구는 육아수당 이외에도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다둥이 가정엔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1인당 한 달에 60만 원씩을 주니까 이게 출산율이 늘어나더라라는 검증된 건데 뭐 전국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진 게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어떤 있는데요. 문제죠? 아이를 낳은 뒤에 떠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먹튀. 먹튀. 이 좀 심한 이야기인 네. 것 같긴 한데 줍니까? 어쨌든 뭐 감사원에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그 해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네. 당시에는 해남이 지금의 강진처럼 출산 장려금을 굉장히 두둑하게 주고 효과를 그리고 봤군요. 그 굉장히 많은 정책을 도입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영세 인구가 2012년에 810명이었어요. 해남에서. 근데 2017년에 보니까 5세 인구가 네. 810명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19명이 아니, 또 됐다는 거예요. 몇백 명이 또 떠났습니까? 30% 정도가 떠난 거죠. 아이고. 아이를 낳기만 하고 떠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있지만 그게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 지역 인구에 도움이 되려면 그럼 붙들어줄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게 예를 들면 어른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귀촌 장려. 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 강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더 이걸 확대해서 관계 인구를 예.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계속 논의를 하고 정확히 있습니다.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관계 인구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인구라고 그러면 정주 인구 거기 사는 주민등록을 붙어 사는 주민등록도 사는. 있고 네. 주 7일 실제로. 거기 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정주 인구 말고 체류 인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체류 인구. 오는 그렇죠. 인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의정부인데 네. 의정부에서 아이를 쭉 키워가지고 대학을 서울로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서울에서 5일 동안 자취방이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의정부로 가겠죠. 하루 이틀은 의정부에서 살잖아요. 예, 체류 예, 인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연천에 세컨홈이 있어요. 별장이 있어서 있어요. 우리 가족은 여름에 한 달은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 한 달에 네. 1년에 한 달은 체류하는 체류 인구가 됩니다. 그걸 이제 관계 인구. 그 체류 인구보다 조금 더 약한 개념이 관계 인구입니다. 아, 체류 인구보다 네. 조금 약합니까? 네. 관계 인구? 나는 서울 사람인데 매년 여름에 양양으로 휴가를 가요. 네. 우리는 양양을 좋아해서 양양만 갑니다. 네. 그럼 양양의 관계 인구가 되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천 쌀을 먹기 때문에 이천에 농가를 아예 딱 대놓고 그 농가 쌀을 계속 사 먹고 계약을 해놓고. 네, 그리고 그 농가를 또 방문해서 아이들 체험 활동도 하고 막 예. 그 동네를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가끔 한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이 관계 인구입니다. 아, 그런 걸 관계 인구라고 하는데 관계 인구를 그럼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줄잖아요.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를 우리 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면 다른 지역에서 정주 인구가 줄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다 인구가 전체가 느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악의 다툼이 되고 제로섬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예.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보자. 예. 그러다 보면 아니 뭐 여름에 계속 그 별장에 놀러 오다 보면은 노후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 아예 정주에서 살 수도 있게 되겠지. 예. 아이들이 산촌 체험 와가지고 여름마다 일주일씩 캠프를 하다 보면은 부모들도 이 동네를 좋아하게 돼서
언젠가 아이들 다 크면 이주할 수도 있겠지. 예, 그런 기대가 있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관계 인구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해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산을 겪은 일본, 지금도 심각합니다만은 그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 실제로 올라간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본의 오카야마현에 니기초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육아 공동체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육아 공동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출산율이 마을의 2019년 기준으로 2.95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작은 이 마을이거든요. 인구 2.95명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3명 정도 세 명. 이제 예. 합계 출산율 된다는 건데 사실 작은 마을이에요. 6,000명 정도 인구 예. 되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한 1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예.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기초에서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은 공동 육아를 굉장히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예. 지원을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 둘씩 와서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서울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 공동 육아 마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강남에 살던 분들 뭐 지방에 살던 분들도 막 마포 성미산 네. 지역에 가가지고 공동 육아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이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이사 와가지고 애들 이제 어릴 때 어린이집 공동 육아로 보내려고 네. 오는 거예요. 거기 자연 체험도 많이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더 발전한 거는 결정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부모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점점 만족을 하고 이 동네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을 보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보도 내용 한번 보시고 또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만화 속 주인공처럼 드레스를 입고 귀여움을 한껏 뽐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장난감 과일과 빵을 사고 팔며 상을 차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사가 되어 병을 진찰해보기도 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장난감 도서관은 특히 인기입니다.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2층에 자리한 마을돌봄터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0명이 집이나 학원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숙제를 하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입구에 있는 카드를 넣고 빼면 자녀들의 출입 여부를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호자의 호응이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예천군 합계 출산율은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천군은 이달 중 장난감 도서관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네,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봤습니다. 예천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사안을 취재한 홍아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홍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 만들기 노력하고 있는 이 예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육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장난감 도서관이 사례로 소개가 됐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도 이런 장난감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단위인 군에서는 이런 시설이 사실 더더욱 보기 어려운데요. 장난감을 구하고 또 맞장차는 이런 군에서 이런 장난감 도서관 같은 시설이 생기니까 아이 있는 가정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예천군에서 구상 중인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동들이 또 발달 단계별로 받으면 좋은 자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를 알고 지도하는 곳이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교육기관에서만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도 교육을 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리고 밖에도 또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칠 것 같은데 또 소개해 줄 만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맞벌이 보호자들을 위한 정책도 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벌이를 하다 보면 보호자들의 업무 시간이 대체로 오후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또 여러 군데 학원에 보내는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공동 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이런 센터들을 늘려서 아동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옛날에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천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시민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홍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뭐 예천군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다자녀 가정 하면은 다자녀라는 개념이 한 3명이었었는데 3명 이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2명으로 줄이는 지자체도 있어요. 뭐 현실이 지금 3자녀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2자녀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좁혔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출산 지금 해결에. 그 네. 유자녀 가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자녀 가정이 있고 유자녀 가정. 분류를 무자녀와 할 때, 유자녀.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혼인한 이 가정의 경우에 한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자녀를 낳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 가는데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예. 한 자녀에서 둘째 자녀 갈 때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셋째 날 때부터 인센티브를 주니까 둘째를 꺼려한다. 그렇죠. 둘째 날 때 혜택을 주면은 좀 유도를 되지 네네. 않을까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유자녀 가정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는 그렇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자녀 가구가 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네. 큰 이 문제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력 단절 아니겠습니까? 직장인 그렇죠. 맞벌이가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 육아휴직을 썼는데 돌아와 보면은 경력이 단절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그 여성의 고용률이 과거에 한 20%, 30%, 30년 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 예. 50%, 60%, 지금 20대는 60%까지 어우, 여성 고용률이 네. 올라갔거든요. 남성 고용률보다 높습니다. 20대 그래요? 고용률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지금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앞으로 쭉 그 걸어가야 될 이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본인한테도 수 있겠군요. 부담인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큰 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육아를 하는 예. 문화와 제도를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파파 쿼터제라고 해서 파파 쿼터제라고 쿼터제. 해서 네. 그래서 남성 육아 네. 휴직도 여성 육아휴직처럼 같이 보장해 주는 걸로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에서 잘 작동이 안 잘 돼요. 지켜야죠.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사실은 전체 그 아이 숫자 대비 육아휴직 가 있는 부모의 숫자가 네. 동일 연령대 아이들 중에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는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대기업이나 70%가 안 쓰는 공공기관 정도만 다 쓰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30% 안에서 남성이 쓰는 거는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네. 한 10% 정도가 네.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또 훨씬 덜 쓰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독박 육아를 네. 하고 있지 않나. 독박 이런 부분은 육아. 좀 바꿔 나가야 예. 사실은 보육 문제가 해결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 저의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지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출산율에도 어떤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거나 앞으로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대학의 서열 구조를 좀 바꾸는 거. 대학의 서열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교육 강화는 사실은 재정 여건이 많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 교육청에서 각종 학교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게 초중고 학생 1인당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0만 원 정도, 연간 8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 1,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거의 2배 됐네요. 학생이 네. 주니까. 예. 근데 아. 교육재정 교부금은 줄질 않거든요. 예, 예, 계속 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확 늘어나서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괜찮은 이 선생님들과 괜찮은 교육감이 가서 네. 투자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면 네.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성화고들 중에서 어떤 인터넷고 어떤 디지털 미디어고 이런 곳들을 보면은 많이 투자해서 오히려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드는 예, 이런 예.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시 경쟁을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해가지고 대학으로 가는 코스를 안 가고 예. 중간에 직업학교인 특성화교를 통해서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는 이런 경로가 또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이렇게 공교육을 좀 정상화? 만들어가는 그런 네.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서열 구조인데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를 해놔도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네. 가야지만 취직이 잘 되고 지방대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입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가 네.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이 키우는 데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을 정말 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네. 서울대만큼 좋은 수준을 학교를 끌어올리는 만들어서 거죠. 그렇죠. 지방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일자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거. 그게 또 대학 개혁의 한 방향이고 그래야 입시 경쟁도 좀 네. 완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일본에 가면은 지역에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질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방 국립대나 사립대 중에서 그런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굳이 뭐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줄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인구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들이 사라진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